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유은, 정보경입니다. 미국이 이란 봉쇄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국제 유가는 말 그대로 폭등했고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주의 폭락 영향도 있었죠. SK하이닉스, 나스닥 ADR에서도 10% 가까이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네, 지금 시장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더불어서 통화정책 보고서가 한 가지 발행이 됐는데 여기서 약간 기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뭔가 금리가 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크게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에는 AI를 흔든 것은 이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이었는데요. 이게 해결이 돼야지 AI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될 텐데 과연 해결될 수 있는 이슈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저희와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6% 약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내렸습니다.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인데요. 1.55% 하락 마감, S&P 500도 0.79% 빠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약세로 마감을 한 간밤 증시였습니다. 이란 봉쇄 재개를 선언한 미국의 영향으로 중동 리스크 다시 한번 커졌고요. 오늘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무려 지난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WTI가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9.49% 오르면서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브렌트유도 10%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가 가장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78% 급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는 어떤 걸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오늘 시장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시죠. 먼저 시장의 촉매제가 됐던 건 중동 리스크가 재점화된 부분이었는데요. 미국이 이란 항만 봉쇄를 재개하면서 유가가 폭등했고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자,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선박 봉쇄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과 화물에 대해서는 20%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면서 이 비용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건데요. 여기에 이어서 미국의 합동해사정보센터도 구체화된 봉쇄 재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봉쇄 대상은 이란의 남부 항만과 석유 터미널 등이고요. 시행 시점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한국 시간으로는 15일 새벽 5시부터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봉쇄 대상과 시점을 언급을 했고요. 통행료 부과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국제법의 논란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유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일단 원유 공급망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을 한 시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WTI와 브렌트유 폭등을 했는데요. 대이란 압박이 강화되면서 공급 리스크 확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가의 급등으로 자금은 에너지주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오늘 기술주가 특히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오늘 가장 크게 내렸는데요. AI 메모리 반도체의 급락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ADR도 오늘 장중에 10%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이 이슈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 나스닥 하락의 중심이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주 쪽으로 투심이 위축된 영향이었고요. 최근 AI 메모리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이 되면서 오늘 나스닥의 낙폭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뜨거운 이슈인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 첫 거래일에는 12%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10% 넘게 빠지기도 했고 9% 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죠. 오늘 그 급락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상장 첫날 워낙 급등을 했다 보니 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영향이 있었고요. 국내 본주도 어제 16% 급락을 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종 전반이 조정을 받으면서 그에 따른 차익 실현과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걸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된 오늘 SK하이닉스의 나스닥 ADR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봤을까요? 먼저 베어드의 투자 전략가의 로스 메이필드의 의견입니다. 이번 약세는 메모리와 반도체에 집중이 됐고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라는 해석을 내놨고요. 한 가지 더 살펴보시죠. 리조네이트 웰스 파트너스의 CIO 알렉스 줄리아노의 의견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랠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고르기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통적인 좀 키워드가 발견이 되시죠? 이번 조정을 메모리 AI 랠리의 일시적인 숨고르기라고 해석하는 월가의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와 함께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I 수요와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견조한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고요. 오늘 시장 관점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촉매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수의 하락을 주도한 건 AI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차익 실현이었고요. SK하이닉스 ADR의 급락은 메모리 업종 조정의 상징적인 장면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를 만나보셨고요. 종목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바로 종목들의 흐름 만나보시죠. 먼저 엔비디아 3.5%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크게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과는 좀 상관없이 움직였었는데 간밤 시장에 3.5%대 하락 나왔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다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고 이를 CNBC에서는 주요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AMD는 4%대 하락 나왔고요. 브로드컴 4% 가깝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3%, 인텔이 6%, 텐서스 인스트루먼트 4%대, 마블 테크놀로지 7%대, 퀄컴이 2%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으로는 하락이 나왔지만 그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는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1.5%대, 팔란티어 2.5%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0.3%대 상승 나왔고요. 애플도 0.63%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비자, 마스터카드 이러한 기업들도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방어주 쪽으로는 상승 탄력이 강력하게 나왔는데 비자 2.5%대, 마스터카드 2%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3%대 상승 나왔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월마트와 같은 기업들도 0.7%대 상승, 코스트코도 1.1%대 상승 나왔습니다. 코스트코는 또 간밤에 투자 의견이 새롭게 게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면서 방어주인 코스트코의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는 그러한 리포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0.8%대 상승, 테슬라는 3%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올라왔던 쪽에 AI 반도체 쪽 그리고 장비 쪽으로는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테슬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주가 워낙 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반도체주의 하락을 현재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세계의 외신에서 이 기사들을 따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는 배런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떨어졌다. AI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제목 첫 번째 기사로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기사는 블룸버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ADR 상장 이후로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고요. 마지막에서는 CNBC입니다. CNBC는 한 가지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JP모건이
AI 투자와 관련한 투자 의견을 게시를 했고 이 부분을 주요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 뉴스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와 베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익을 실현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강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블룸버그와 베런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2분기 실적 기대치가 화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어제 한국 증시를 대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뉴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SK 하이닉스 지금까지는 호실적주 그리고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못 따라간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종목이었는데 이게 약간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어제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어제 한 가지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약 8% 밑돌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은 HBM에 있었는데요. HBM의 비중은 높아졌는데 HBM의 가격의 상승 속도가 일반 메모리보다는 좀 둔화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 8% 정도 하회할 수 있다라는 한투의 리포트 나왔습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은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호실적주라고 해서 실적이 빠르게 향상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그러한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자면요. AI 기대감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시장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SK하이닉스가 ADR 상장 후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인데요. 차익 실현입니다. 차익을 실현을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물려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더 큰 손실이 될까 봐 판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블룸버그는 뉴스에 파는 형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ADR 상장은 매우 성공적이었는데 이미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빠르게 차익을 실현한 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월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꽤나 좀 인상적인 말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블룸버그와 베런스지에서 가지고 온 투자 의견을 인용을 한 건데요. 먼저 벤티지 글로벌 프라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I 랠리라는 도파민이 끝난 뒤에 찾아온 숙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SK 하이닉스 is trading through the hangover. 숙취 안에서 SK 하이닉스가 거래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맞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급하게 올라오기도 했고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숙취를 약간 좀 느끼고 있는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30% 하락했다고 해서 반드시 바닥이 형성된 거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좀 무서운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한 추가적으로 강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만큼 숙취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앞으로 강제로 청산되는 매도 물량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코인뷰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나스닥으로 수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최근에 외신에서 나오는 시황 기사를 보면요. 제목의 뉘앙스가 약간씩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한국이 거의 언급도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아시아 코스피가 급락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하락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 의미인 것 같은데요.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나스닥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나스닥으로 변동성마저 수출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가벨리 펀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AI를 둘러싼 낙관론과 비관론은 계속 충돌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낙관론 그러니까 AI는 실적 쪽으로 계속해서 향상, 증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AI는 이제 반도체는
이게 사이클 산업이 아니라 이제 인프라 산업이 될 것이다라는 게 낙관론일 테고 비관론은 아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게 비관론일 테죠. 결국에는 이 두 개가 계속해서 싸우면서 변동성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한국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블룸버그에서 저희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차트 제목 자체가 이렇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하루에 5% 정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아래 위로 5% 넘게 움직이고요. 뭐 많게는 10% 이상 움직인 날도 있었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10% 올라가는 날 굉장히 좋은데 내려갈 때는 이만한 공포가 없습니다. 어제 8,000선이 깨졌었죠. 우리가 12,000선까지 지금 증권사 리포트 나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8,000선이 깨졌습니다. 그만큼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는 투자 전략도 있습니다. 이번 폭락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투자 의견 나오는데요. 결국에는 공포에 사야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종합을 해봐야겠지만 먼저 MRM 리서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SK하이닉스가 현재 심한 과매도, deeply oversold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구간에 진입을 했다. 한 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추가 하락은 가능하겠지만은 오히려 비중을 늘릴 기회다라면서 한국 주가가 반등하게 된다면은 ADR의 주가도 함께 반등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가벨리 펀드입니다. 앞에서 만나봤던 투자 의견 중에 하나일 텐데 낙관론과 비관론이 계속해서 싸우겠지만 결국에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JP모건입니다. 반도체 조정에도 AI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최근 반도체주의 약세는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과도하게 집중됐던 데 따른 조정이다라면서 AI 반도체 공급망 투자 사이클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는 전혀 아니다. AI 투자 사이클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실제로 TSMC가 6월 매출을 공개를 했습니다. 4월부터 6월 달의 매출이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기 때문에 사실 2분기 실적이 약간 공개가 된 건데요. TSMC의 6월 매출 괜찮았고요. 시장의 예상치 상단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간밤 증시에서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 답은 차익 실현과 공포였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주 함께 브리핑 해보고 왔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고요. 특히 반도체주 쪽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좀 눈여겨보셨나요?
네, 일단 4월 달부터 이어온 랠리에 결정적인 기술적인 움직임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그 잠재성과 그 기술적 괴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네. 보고서가 계속 매수 상향 보고서가 나오고 지수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한 장밋빛 전망 보고서가 나와도 그건 잠재성에 대한 얘기고 정말 운이 나쁘면 그 잠재성이 그냥 잠재성으로 멈추고 끝나버리면 정말 끔찍한 결과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2차 전지 태양광도 그랬고요. 그런 과거의 어떤 실패들을 항상 교훈을 삼아서 그때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4월 달부터 이어온 랠리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속 이어왔는데 그 규칙이 깨졌거든요. 몇 주 전에. 그런 균열이 갔을 때는 이미 뭔가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를 했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가의 시그널은 또 어떤 키워드로 만나볼 수 있을지 월가 시그널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인텔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애플에게 인텔 활용을 제안한 건데 이게 투자자들에게는 정책 개입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빠지니까 하는 겁니다. 원래 예측이 미리 한다고 해서 예측인데 사실 웃긴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후 네. 예측입니다. 모든 게 사후 예측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보고서도 그렇고 다 그래요. 빠지면 갑자기 예측의 범위를 사후 예측으로 돌려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인텔이 그냥 올랐으면은 이거를 그냥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겠죠. 지금 보잉이나 인텔 같은 게 트럼프가 지지해온 주요 기업들인데 네. 지금 주가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좋았으면은 저걸 긍정적으로 해석했을 수도 있겠죠. 야, 인텔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살렸다. 초반까지 잘 나갈 때만 해도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주가가 조금 부침이 일어나니까 이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등장을 하죠. 근데 트럼프의 과도한 개입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인텔도 제안했지만 이번에 또 피파에도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데 또 저 두 명이 거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너무 과도한 개입으로 원래 건드려서는 안 될 것들을 막 건드리고 있어요. 사실 뭐 인텔을 살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지만 이 투자자분들은 사실 과도한 이런 개입이 주가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팀 쿡이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되네요. 네, 그 애플 이제 팀 쿡이 이제 퇴진할 건데 퇴진하기 전에 이제 뭐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노년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CEO도 맨날 그 애플을 겨냥해가지고 지금 칩 가격 오른 게 애플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도 애플이 관세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애플의 일부 칩을 인텔에 의존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이게 과연 그 팀 쿡의 적이었을까 자의적인 적이었을까 아니면 지금 트럼프랑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인텔을 강력하게 밀어서 인텔 칩을 사용한 것인지 그렇죠? 아무래도 후자인 것 같죠. 애플이 인텔 칩을 일부를 쓰게끔 네. 민 게 아닌가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백악관으로 불러서까지 저렇게 할 리가 있느냐. 인텔을 지금 살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인텔이 정말 제일 잘한 일은 뭐 잘한 일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기업인 거. 네. 저희 미국 기업 아니었으면 이미 버려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인텔을 미국 기업이니까 살려야 되니까 정말로 밀어줬죠. 네. 그래서 애플한테도 붙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인텔 칩을 쓴 것이고 왜냐면 애플은 원래 다 자체 칩, 자체 설계, 자체의 어떤 저기잖아요. 시스템으로 굴러가잖아요. 애플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체 칩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서도 이 지금 삼성전자와 완전히 갤럭시와 나뉜 구도를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사실. 애플의 iOS 진영과
갤럭시 안드로이드 진영이 완전 양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텔 칩을 끼워 넣은 거죠. 네. 어쨌든 미국 정부가 인텔을 이렇게 밀어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지만 그거 말고도 굉장히 사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 정부가 인텔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정리가 좀 돼 있네요. 아주 직간접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인텔 CEO도 교체가 됐고 그리고 인텔 CEO가 교체가 된 뒤부터 뭐 반도체법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지분 투자한 게 저게 네. 가장 크죠. 자기 지분을 소유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그 지분 소유를 하면서 저게 결국엔 수익을 향유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안보 및 공급망 강화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게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너무 과도하게 민간 기업에 개입을 하여서 수익을 가져가려는 게 아닌가. 지금 트럼프가 사실 이 미국의 IT 기업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매매도 잦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은 뭐 대통령이 그런 거가 조금 우리나라에 비해 자유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과도하게 사실 주식 시장에 사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매 내역까지 공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좀 영향이 커요. 그러니까 저렇게 밀어주게 되면은 야 저거 대놓고 밀어준다. 네. 그 인텔 CEO 리프타는 뭐 거의 매달 워싱턴을 방문해서 상무부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정도로 지금 인텔과 미국 국가 간에 굉장히 강력한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이제 미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텔을 돕는 거다라는 자신의 목표를 밝혔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화면에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그 러튼이 상무장관 맨날 실실 웃고 있지만 무서운 사람인 거 아시죠?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데려다가 미국에 공장 더 짓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뭐 협의가 없어요. 그 워딩을 보면은 그냥 다 통보예요. 자기가 그냥 명령하는 듯한 그런 개념이죠. 네. 자, 그래서 애플의 칩의 상당 부분을 TSMC로부터 조달하고 있는데 미국 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지금 저거를 약간 위협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하던 말던 나는 상관없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TSMC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다 뺏어갔다가 그게 이유였어요, 트럼프가. 그냥 뭐 어떤 전쟁이나 우방의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냥 TSMC가 산업을 뺏어갔으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우리는 건드리지 않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싫으면 TSMC가 미국에 가서 공장 지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인텔의 파운드리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TSMC가 파운드리를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조업을 가져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결국에는 인텔이 CPU로 지금 부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 파운드리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플 칩도 지금 일부를 의존하게 압박을 가한 것이고 TSMC한테 제조업 뺏긴 것을 인텔 파운드리를 갖고 오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설계, 미국에서 제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네. 설계, 제조, 후공정을 싹 다 미국에서 하겠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만약에 너네가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해라. 다 이런 겁니다. 지금 네. 일련의 과정이. 그런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자들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간밤에 인텔이 좀 6%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또 어땠는지도 한번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사후 예측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 인텔의 주가가 안 좋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인텔의 주가가 저 4월 달부터 오를 때는 야, 인텔을 정부가 살렸네 이랬어요, 미국이. 근데 안 좋으니까 이제 트럼프가 과도하게 개입했네 얘기를 나오는데 그렇네요. 저 상황에서는 정부가 강하게 개입을 해서 죽을 뻔한 인텔을 살려냈다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역사도 주가도 똑같아요. 오르면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고 내리면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 한 2주일 거래일 동안 쭉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또 이제 위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인텔의 CPU 칩에 대한 위기라던가 파운드리를 너무 밀어줬는데 그게 실력이 없는데 지금 밀어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를 맡으려면 사실 나노 공정에 대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는지가 지금 일단 의문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TSMC 삼성전자의 나노 공정에서 나노 경쟁에서 이미 인텔은 퇴출된 바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쭉 내려와가지고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에 와버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4월 달부터 이어온 랠리 다음에 지금 두 번의 저점이 지금 100달러에 있죠.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무너지면 아래 테스트를 가야 돼요. 100달러 밑에. 지금 심하게 가면 80달러까지도 테스트를 가야 됩니다. 지금 아주 위험한 넥라인에 지금 걸려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기를 반드시 수성해야 되는 인텔입니다. 네.
현재 좀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인텔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시그널 받을 종목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이게 사실 뭐 매도 시그널을 계속 드렸습니다만 뭐 관련주로 삼성전자를 택할 수가 있겠죠. 네.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금 파운드리를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반도체 실적, 잠정 실적이 나왔지만 우리가 부문별 실적은 이번 달 말에 나오는데 다 예측하기로는 반도체가 압도적인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반도체 안에서도 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성과급에 대한 논쟁 나올 때 보셨죠? 그 성과급을 다 가져간 게 어디입니까?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과 파운드리는 성과급을 가져가긴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비해서 소외감을 느끼죠. 왜냐? 실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운드리를 키우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저 대만의 TSMC와 인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미국 기업이 밀어줬는데 인텔이 나노 기술이 떨어져 갖고 3나노, 2나노의 경쟁을 못한다. 그럼 파운드리에서 이 지금 실력을 못 보여주잖아요. 네. 그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죠. 대만의 TSMC를 밀어낸다면 인텔 파운드리나 삼성 파운드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게도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그럼 이제 삼성전자는 또 다른 모멘텀이겠죠.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만 가고 있지. 네. 파운드리를 사실 키우고 싶은데 키울 수가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조를 맡아야 되는데 삼성은 갤럭시를 만들어요. 그럼 애플이 설계도를 맡기기가 어렵죠. 애플이 설계도를 맡겼는데 선의에만 맡겼는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나쁜 마음을 먹어서 애플의 설계도를 베껴서 갤럭시 애플을 적용해 버렸다. 그러니까 못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TSMC의 모토가 그거잖아요.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삼성전자는 외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쪽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오늘 국내 반도체주의 흐름이 좀 어떨지가 염려도 좀 되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네, 미리 며칠 전부터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코스피에 월봉 장기적인 그 추세가 지금 계속 그 여러분 얘기인데 그 자폭 지금 행위를 할 정도로 과열권이었거든요. 지금 거기서는 신규 매수자들 달려들 구간이 아니죠. 제가 분명히 차라리 포모를 갖고 가는 게 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저기 다 울상이시더라고요. 특히 뭐 레버리지 ETF는 지금 아주 과도한 지금 마이너스가 나서 비투하신 분들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마진콜은 당하셨고 그 빚을 갚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뭐 SK 하이닉스를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우리나라 어차피 최고 주식이니까 들고 있으면 된다. 근데 그거는 약간 그쵸?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버텨서 AI 씬이 워낙에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니 회복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2013년이나 지금 2023년하고 2017년일 거예요. 그때가 이 월봉의 고점이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2023년 그다음에 2017년에도 한 그 뒤로 5년을 허비했어요. 만약 이번에도 슈퍼사이클이 원하는 대로 안 와가지고 5년을 허비하게 된다면 진짜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지금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300만 닉스든 15,000피든 맨날 나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61선이 어제 무너졌더라고요. SK 하이닉스 그러면 오늘은 좀 어떨 거라고 예상을 일단 해보면 추가 좋을까요? 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아, 왜냐하면 4월 달부터 이어온 그 랠리가 이 랠리가 4월 달부터 시작됐어요. 4월 달부터 꾸준히 그냥 다이렉트로 이어져 왔거든요. 61선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깨진 건 4월 달 이후에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4월 달 이후에 아무 그 뭐 문제점 없이 평탄한 랠리를 거쳤다면 지금 기술적인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으니 아무리 뭐 자기는 그냥 뭐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하는 것만 보고 가겠다, 뭐 보고서만 보고 가겠다 이런 사람이라도 그런 결정적인 변화에는 대처를 해야죠. 지금은 추가 조정이 훨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좀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위원님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기다리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노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TSMC의 실적 뉴스인데요. 어제 6월 한 달간의 매출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부터 6월 3달간의 2분기의 매출이 공개가 된 건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이었습니다.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실적이었다라는 논평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지난달 월간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TSMC는 현지 시간 13일 지난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9% 증가한 4,426억 8천만 대만 달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최대 월간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 5월에 4,169억 7,500만 대만 달러보다 6.2%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한 1조 2,700억 대만 달러였습니다. TSMC의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2조 4,044억 8,400만 대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5.6%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AI 가속기와 서버 CPU 수요로 인해 3나노미터와 5나노미터 공정 생산 능력이 빠듯해 출하량이 실적 호조를 이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확정 실적과 앞으로 가이던스는 이번 주 안에 TSMC가 내놓을 예정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크지 않았는데요. 다만 TSMC가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내놓는 발언들이 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발언은요, 인텔 전 CEO의 발언이었습니다. AI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라면서 비관론을 일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만나보시죠. 반도체주 변동성이 커지면서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AI 업계는 여전히 수요가 견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텔 CEO를 지낸 팻 겔싱어 프레그라운드 글로벌 제너럴 파트너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AI 수요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AI 수요의 유일한 제약은 전력 공급이라며 지능이 향상될수록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네비우스의 마크 보로디치키 최고 매출 책임자도 공급 가능한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요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AI 수요 둔화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더 코베이시 레터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근 60일간 하루 5% 이상 급등한 날이 9차례를 기록하며 2009년 이후 가장 큰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네, AI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메타 소식입니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더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 축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일축을 한 건데요. 루이지애나주의 데이터 센터 컴퓨팅 용량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메타가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를 위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건설 중인 하이페리온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용량을 5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이를 위해 투자 규모도 5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블루아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공개했던 270억 달러 투자 계획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하이페리온은 메타가 건설하는 개별 데이터 센터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전 세계 AI 인프라 프로젝트 중에서는 최대 규모에 속합니다. 메타는 이 데이터 센터가 자사의 AI 모델 개발과 AI 서비스, 차세대 제품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성형 AI 경쟁이 모델 성능을 넘어 데이터 센터와 전력 확보 경쟁으로 확산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도 한층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네, 일단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투자액이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주들의 폭락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한 가지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반도체주가 조정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사이클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JP모건은 최근 반도체주의 조정은 AI 투자 붐의 종료가 아니라 일시적인 포지션 조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라운드힐 메모리 ETF는 12% 이상, 바네크 반도체 ETF는 5% 이상 하락했지만 이는 AI 수요 둔화보다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과도하게 몰린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비오 바시 애널리스트는 최근 조정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 반도체 공급망 투자 사이클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필요는 없다며 AI 투자 사이클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조정은 과열됐던 투자 심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 장기 성장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AI 투자 내러티브가 훼손된 것은 아닌데 여전히 아쉬운 건 반도체주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반등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앞서서 만나봤던 것처럼 TSMC가 6월에 매출을 공개를 했고요. 확정 실적도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ASML까지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 가운데 CFRA는 높아진 실적 기대치가 2분기 실적 시즌의 부담 요인일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CFRA 리서치는 S&P 500 기업들의 2분기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평균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올해와 내년 연간 실적 증가율 전망도 각각 22.9%, 18.2%에 달하는 반면 S&P 500의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은 10년 평균보다 7.5%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FRA는 이 높은 성장 기대 속에서 실적 발표 시즌에 진입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제한될 경우 시장 기대를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이미 기대치를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게 투자 의견이었는데요. 앞으로 기업들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지 그리고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아우, 대표님, 오늘 아침은 참 좀 그렇습니다. 예.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따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이제 예상외로 ADR이 이제 SK하이닉스 ADR이 성공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엄청나게 내려가서 그 10% 이상 떨어진 적은 뭐 종종 있었는데 어제처럼 뭐 15% 이상 떨어진 적은 드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기도 하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제 참 시장이 좀 그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10%, SK하이닉스 15%, 삼성전기는 18% 빠졌더라고요. 예. 이게 참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말 그대로 패닉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가 200만 원대를 하회하면서 어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예. SK하이닉스 200만 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예. 결국에는 뭐 막차도 아니죠. 사실 200만 원 초반에 샀으면은 그때 샀으면은 어제 하락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히든글로벌에서 좀 전략을 함께 세워볼 텐데 이게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는 AI 이 성장 스토리를 믿고 좀 버텨라라는 게 결국에는 답이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버티는 과정에서 또 뭐 어떤 스토리를 알고 버티는 것과 아닌 건 다르니까요. 오늘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블룸버그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또 중요한 어떤 국가로 대두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저께처럼 크게 떨어지면은 혹은 크게 올라가면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당연히 보도를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1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이제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이 주식 정말 보기 싫다고 예. 이렇게 남기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기 싫네요. 그래도 또 열심히 봐야겠죠. 블룸버그에서 SK하이닉스 폭락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그 ADR이 상장에 성공했지만 어저께 15% 떨어졌다는 걸 분명히 블룸버그도 이제 짚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블룸버그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ADR이 성공적으로 상장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의아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든지 우리가 당혹스럽고 난처한 것이 상황이 생길 때 향상을 먼저 이제 그 정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어쨌건 어저께 보통주가 그 뉴욕에 상장한 이제 ADR은 그 금요일 날 장 마감하면서 13% 올랐지만 어저께 이제 보통주도 그 정도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ADR 상장했지만 본주는 이제 15% 가까이 급락을 했다. 그러면 양측 사이에 물론 이제 오늘 또 ADR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마감한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거의 30% 가까이 벌어졌다. 이 점도 한번 짚어봐야 될 점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폭락의 이유입니다. 폭락의 이유를 사실 좀 뭐 제대로 짚기란 힘들죠. 폭락이 단 한 가지 이유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각자 뭐 보는 이유가 다 다를 테니까요. 이 기사에서는 폭락의 이유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예. 일단 기사 자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R 상장했지만 예상외로 SK하이닉스 보통주가 15% 떨어졌다는 걸 분명히 짚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갖다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사의 주조는 이제 SK하이닉스 때문에 삼성전자까지는 없지만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알아본 바로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가 2천억 원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SK하이닉스는 1조 7천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하루를 뿐만 아니라 지난 이제 한 달 정도 6월 19일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갖다 살펴본다면 엄청난 규모로 20조 원 정도의 그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아직 안 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주가 안 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매물을 갖다가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국민연금이 받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외로 이제 한 1,000억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도를 갖다 대규모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국민연금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그 매도 물량을 받아낼 여력이 없고 그러면 왜 개인들이 받아내야 되는데 개인들이 예전에는 받아냈죠. 예전에는 받아냈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5월 이제 중순에 있었던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환호했지만
그 역작용이 올라갈 때는 좋지만 내려갈 때는 이제 2배로 떨어지고 그리고 2배로 떨어진 것을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를 근데 SK하이닉스 5% 떨어진다 그러면 2배 레버 ETF는 10% 떨어지는데 10%로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면 1% 떨어질 때 있고 0.5%더 떨어질 때가 있지만 어쨌든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 것을 오히려 맞춰야 되니까 현물을 갖다가 매도를 해버리는 그래서 장 마감을 앞두고 30분 정도 그러니까 3시를 기준했을 때는 그 2배 레버 ETF와 현물 사이 간격을 갖다가 맞추려고 더 많이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겪다 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랑 서킷 브레이크가 마치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도 생긴 어떤 그 잡음, 그 때문에 생긴 이제 심리적 위축감이 어저께 같이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할 때 옛날과 다르게 개인들이 이걸 갖다가 물량을 자신 있게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어제 물량을 다 받아내긴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 있게 그걸 갖다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떤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라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상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건 두의 주축이 이제 기관이나 그 외국인들이 갖다가 마음을 돌린다고 해야 되나 어떤 시간을 바꾸지 않는 한 못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업종은 사실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집요하게 팔기를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개인들이 자신 있게 받아내면서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이제 큰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단지 자신감의 차이냐 아니냐로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단지 자신감의 차이로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만을 보면 사실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이걸 갖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치의 그 차트를 갖다 살펴본다면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제를 포함한 한 달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SK에서 15% 떨어졌으니까 한 달 수익률을 본다면 사실은 19%, 20% 떨어졌으니까 어제뿐만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20%, 삼성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25% 정도. 키오시아,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의 또 3위 기업쯤 되는 키오시아 역시 이제 일본의 기업인데 역시 못지않게 27% 떨어졌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같은 메모리 기업인데 마이크로는 10%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떨어진 것까지 반영한다면 10% 넘었다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마이크론이 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빨간 그 종목이 어디냐면 대만의 TSMC인데 TSMC는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3%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체를 봤을 때 메모리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 되게 가혹하게 외국인들과 글로벌 자금이 매도를 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좀 차별적으로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니까 어제 또 실적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한투 이야기도 나오고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제 한투증권이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어떤 영업이익을 본인들의 전망보다 더 낮추면서 컨센서스,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이제 그 반도체를 업황을 다루기 때문에 그들 증권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컨센서스에 비해서 더 낮췄다. 본인들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어저께 SK하이닉스의 주가 폭락에 일조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블룸버그도 짚었는데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의 60조라고 밝힌 2분기의 실적은 사실은 잘못했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메모리 3사의 실적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3사의 실적을 갖다가 근거해야 되는 것은 각 회사가 보유한 웨이퍼 물량이기 때문에 웨이퍼를 통해서 찍어내는 반도체가 족족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제한다면 삼성전자 웨이퍼가 100이라고 친다면 SK하이닉스는 72쯤 되고 그 마이크론 한 55쯤 됩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먼저 발표됐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은 3, 4, 5를 그러니까 같은 분기를 하더라도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마이크론 3, 4, 5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4, 5, 6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뒤에 나온 실적이 우리가 더 반영되는데 한 달 뒤에 6월 달 실적이 사실은 3월 달 실적보다 메모리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로 반영해 본다면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원래 인센티브 충당금이 없다면 110조가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충당금 때 89조가 찍혔는데 이런 것들 종합해 본다면 사실 SK하이닉스의 29일 날 2분기 잠정 실적은 한 70조 원대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투자증권은 뭐 어쨌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여러 가지 이유도 사실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제대로 다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지만 그 근거조차도 좀 그 수용하기 힘든 가장 근간이 되는 H뱅 가격이 D랭 가격보다 낮다. 이것이 이제 한투증권이 60조로 제시한 것이 근간인데
아니 높으면 높지 어떻게 낮겠습니까? 기술적 난이도가 HBM도 높은 것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한국투자증권의 2분기 잠정이익 60조는 사실은 너무나도 이제 낮게 본 부정적으로 본 시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HBM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는 사실 좀 더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8% 정도 하회할 것이다라는 게 한투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결국에는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를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아마 아무도 진실을 알 수가 없겠죠.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겹치면서 어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여전히 좀 악재는 완전히 좀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또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예.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어떤 주가랑 매출 갖다 가늠했을 때 또 다른 중요한 종목이 이제 TSMC죠. TSMC는 두 회사에 대한 중요한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결국 어제처럼 반도체 종목이 이제 주저앉았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AI 혁명이 이제 끝나는 것인가? AI가 피크인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TSMC가 실적과 그런 실적을 갖다 16일에 발표할 텐데 2분기 실적을 16일에 발표하는데 16일에 발표할 때 사실 실적 이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TSMC는 매달마다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매달 발표한 실적을 집계하면 당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6일날 컨퍼런스 콜에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AI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논의될 텐데 그때 이제 어떤 얘기가 논의될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에서 뭔가 중요한 바꿔야 될 새로운 자료를 갖다가 TSMC 내놓을지가 중요한데 어쨌건 그 내놓기 이전에 트렌드포스가 TSMC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미리 이제 점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TSMC가 이제 6월 한 달간의 매출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사실 매출은 공개가 된 건데요. 트렌드포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트렌드포스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2분기 실적을 갖다가 대만 달러를 환산하면 1조 2,700억 대만 달러가 나올 것이라고 그 전망을 했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6에 대한 매달 실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자체는 뭐 사실은 뭐 새롭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실적이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TSMC가 예전에 자기들이 가이던스 제시했던 그 2분기 실적의 최상단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이던스에 부합하기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데 거기서 최상단의 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안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키워드를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TSMC의 매출은입니다. 이 TSMC의 매출 그리고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예, 그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AI 혁명이 끝나는 것이냐, AI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 TSMC와 실적이 우리가 일종의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매출은 이미 우리가 그 예상에 부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실적에 대해서 16일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할 것을 여기 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TSMC도 만약에 AI 혁명이 정점을 치고 내려간다. 아니면 AI 혁명이 보합한다. 횡보한다. 이렇게 되면은 KPX 자본 지출에 대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 발표를 할 텐데 이 점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트렌드포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본 지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AI 혁명이 끝나지 않았고 더 상승 기점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TSMC의 이제 2분기 실적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6일 날 컨퍼런스 콜에서 트렌드포스는 이제 자본 지출을 갖다 늘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 늘릴 것인지 여부는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16일 날, 16일 얼마 남지 않았죠. 모레인데 16일 날 컨퍼런스에서 그 어떻게 발표한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사실은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영업이익률 중요한 이유가 보시면 어쨌건 TSMC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위탁을 하면 설계도면을 넘겨주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유수의 기업들이 설계도면을 넘겨주면 그 바탕에서 제조를 해주는 일종의 용역회사인데 용역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용역회사답게 보통 한 10% 30% 정도 영업이익 남기기만 해도 대단하다 볼 수 있는데
TSMC의 총 영업이익률이 그 트렌드포스가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 무려 66%, 내년에 또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 말이냐? 엔비디아가 TSMC에다 이 정도 돈을 남겨줄 정도로 엔비디아의 어떤 빨아들인 매출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이 무엇이냐? AI 혁명이 정점에 있다고 친다면 아까 TSMC가 예상외로 한 달 정도 주가를 보면 약보합을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역시 떨어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엔비디아가 지금 증권사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컨센서스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는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40% 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AI에 대한 피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AI가 더 가면 같이 더 피크로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TSMC의 어떤 영업이익률, 트렌드포스가 이제 제시했던 내년도 매출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높아진다는 수치에서 알 수 있는 이제 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삼전과 하이닉스 영향은입니다. TSMC가 이제 16일 날 실적 발표한 이후로 삼전과 하이닉스에게는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왠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한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TSMC가 이제 16일 날 컨퍼런스콜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AI의 혁명이 무슨 정점이 있느냐. 너무나 많은 수요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투자를 더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상을 하는데 그걸 실제로 이제 발언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인이 되면은 뭔가 우리 투자의 심리가 이제 불안성이 이제 진정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주가도 사실 반등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TSMC 실적 그다음에 구글 실적,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계속 1년에 나올 것이고 가장 중요한 이제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이 29일에 나옵니다. 29일에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조 원대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무슨 뭐 이렇게 AI 피크냐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한 수요를 갖다 눈치를 갖다가 잠재우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9일 SK하이닉스 실적 그날은 이제 SK하이닉스 컨퍼런스콜을 같이 가집니다. 그럼 거기서 컨퍼런스콜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유념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두 회사가 또 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때는 이제 정점을 주고 내가 매도할 것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시사점이 그날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TSMC 실적 발표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블랙 먼데이였죠. 최근에 뭐 블랙 갖다 붙이는 이런 경우들이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블랙 튜스데이, 뭐 블랙 프라이데이, 어제는 이제 블랙 먼데이까지. 어제는 최근에 블랙 시리즈 중에서도 좀 낙폭이 더 컸었던 하루였습니다. 어제 9%대 수준까지 계속해서 코스피 낙폭이 커지다가 지수 좀 보여주시죠. 네. 어제 막판에 그래도 살짝 머리를 좀 들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8%대 그래도 앞자리를 9자가 아니라 8자로 좀 만들면서 마감이 됐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비교적 그래도 물론 많이 떨어졌죠. 4%, 3% 계속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래도 800선대를 그래도 좀 간신히지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막판 동시호가 때 8자가 7자로 살짝 바뀌면서 마감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어제 코스닥은 조금 더 아쉬웠던 하루가 아니었나.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덜 떨어지는 거는 맞는데
사실 저것도 보면 뭐 딱히 뭐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나아서 하락률이 적다라기보다는 코스피가 워낙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이게 서킷 브레이커라는 거는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해야 되는 건데 올해는 너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역대 총 13번 중에 올해 벌써 반도 넘은 거죠. 7번이니까. 이렇게 좀 현재 상황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특히 6월 달 이후에 벌써 3번이니까 6월부터 더 이 서킷 브레이커 발동이 잦아지고 있다. 뭐 사이드카는 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도 뭐 요즘에는 사이드카는 2, 3일에 한 번씩 거의 나오다시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좀 화면에 보시는 표는 서킷 브레이커 일지인데 저렇게 이제 13번이 발동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저 화면에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다음 날에 이제 지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날은 보통 올라간 날이 많죠. 그래서 12회 중 9번이 그 다음 날 반등을 했었다라는 과거의 사례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또 그게 이틀째로 가면은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또 한 반 정도는 떨어지고 반 정도는 또 올라가고 이렇게 또 좀 분위기가 좋은 쪽보다는 이제 좀 하락 쪽으로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앞서 뉴욕 시장 뭐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겠습니다만은 오늘 뉴욕 시장에서 일단 다 안 좋았고 다 3대 지수 모두 떨어졌고 특히 반도체주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급락을 하는 등 반도체주들이 기술주 특히 나스닥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보면 오늘도 일단 뭐 심리적으로는 조금 처음에 약간 물려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요즘 시장 상황이 하도 종잡을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또 떨어진 걸 어제 떨어진 걸 생각을 하면 오늘 야간 선물도 0.18% 정도 하락을 했던 걸 감안을 하면 오늘은 어제만큼 떨어져야겠습니까만은 참 요즘에 이렇게 뭔가 하겠습니까만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참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될 정도로 변동성이 큰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에서 최근에 2번 이제 6월 이후에 4번 중에서 최근 2번은 모두 다음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저런 통계가 사실은 별 이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밝게 됐고요. 특히 5월 27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이후에 5번이 발동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 2번은 다음날 과거 그 서킷 브레이커 발동된 그 다음날 장이 뭐 13번 중에서 12번 중에서 9번이 올랐던 그 전례랑 다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최근 들어서 더 조금 시장의 어떤 그 흐름들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출시된 이후에는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그렇죠? 하락하는 쪽으로 시장이 좀 더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 배경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반도체 실적 전망 하향 이게 일단 제일 컸는데 한투증권에서 나온 건데. 영업이익이 올해 마이너스 9%, 내년에 마이너스 11% 각각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중동 사태죠. 이 상황이 오늘 또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더 안 좋았죠. 본격적으로 좀 공격에 나섰고 국제유가 또 국채금리 다 10년물 다시 4.6%대 올라섰고요. 국제유가도 하루 만에 또 10%나 급등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유가 상황을 보면 뭐 그다지 이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장기전으로 또 가겠어, 전면전 가겠어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건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보게 된 유가의 흐름을 보면 또 판이 다시 시작이 되나라는 그런 우려가 담겨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80달러대 이하이긴 합니다만은 10%나 급등을 했다라는 거는 이란 전쟁 초기 때 그때 분위기에 사뭇 좀 비슷하기 때문에 물론 뭐 오늘 하루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죠. 하지만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또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건 다 갖다 붙일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CPI 발표 앞두고 유가 상승과 인플레 관련된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는 부분. 이거는 오늘도 또 영향을 아침에 좀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사실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이 어제 장의 급락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는데 ETF 규제 관련된 얘기가 좀 자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뜸을 들인다라는 거는 시장에 자꾸 어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밥은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장에서. 그러니까 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하자. 시장에서 원하는 건 그거 같은데 아직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부에서, 그러니까 금융당국에서 확신을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일이 벌어진 상황인데 수습을 해야 되는 건데 수습을 좀 제대로 좀 할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 관련된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증거금을 좀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올린다는 등 2배를 지금 이게 레버리지가 2배지 않습니까? 2배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1.5배로 낮춘다라는 등 또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웬만하면은 참여 못하고 전문 투자들이나 할 수 있게 좀 진입 장벽을 높인다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가 하기 전에 빨리 던지자 뭐 이런 심리도 있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대형주를 더 팔게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쇼감마가 어제도 발생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게요. 또 열심히 또 사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개별주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를 여전히 열심히 사고 있다라는 통계 또 어제 오후에 나온 걸 보면 이 규제 가능성 이거는 사실은 뭐 그냥 정말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제일 큰 거는 결국은 이 한투증권 리포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한투증권 리포트의 내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영업이익 올해와 내년 전망치를 내렸냐? LT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LT라는 거는 장기간 계약을 맺는 건데 장기간 계약을 맺으면서 그 기간만 맺는 게 아니라 금액도 이제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SK하이닉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하한선을 상당히 좀 막았죠. 상한선은 좀 열려놨고 뭐 이렇게 좀 맺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생각을 하면 결국은 이 LT라는 게 위를 좀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9%, 11%좀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내려갈 거다. 지금 반도체 가격 막 올라가는 거 급등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HBM 얘기인데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가 HBM은 좀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죠. 50% 넘으니까. 근데 HBM은 다 이제 계약이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라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레거시는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ASP 즉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한투증권의 리포트가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제일 뭐 좀 뭐랄까요 좀 섹시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제일 눈에 들어오죠. 또 시장에서 지금 가뜩이나 좀 불안한 상황인데 영업이익이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오늘 사실 뉴욕 시장에서도 반도체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한투증권 보고서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한투증권 리포트의 결말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다음에 2분기 실적 전망치 60조로 얘기를 해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65조니까 그거보다 한 8% 정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 LTE 확대로 실적 변동성이 축소된다. 한마디로 시클리컬한 이런 측면, 이 반도체 산업의 시클리컬한 측면이 이제 점점 둔화된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이 안정적으로 돼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계약 기반 매출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다. 지금 한 40%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 50% 정도까지만 가도 상당히 좀 이 시크리컬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축소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HBM 생산 확대에 따른 공급 제한이 장기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웨이퍼를 HBM 훨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소모가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레거시 디램이 많이 오른 건데 가격이. 여전히 HBM에 대한 부분들 니즈가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런 공급 제한 상황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다. 한마디로 쇼티지가 오래 갈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 한투증권의 리포트를 결론을 보면 업황이 계속 좋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번에 LTE 때문에 그 영향이 일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목표가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380만 원 하이닉스 그대로 유지를 좀 했고요. 만약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목표가가 떨어뜨려서 목표가 또 안 떨어뜨렸거든요. 참 이게 시장에서는 예민한 부분들만 과하게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와 관련돼서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업황과 관련돼서 하이닉스가 이번에 ADR 상장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은 참 뜨겁습니다. AI 이제 너댓 살밖에 안 됐다. 메모리 수요 막을 방법이 없다. 액면 분할도 하겠다. 공급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광노정 CEO도 2030년까지 메모리 이 쇼티지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LTA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다. 고객들이 원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무엇보다 메모리 수요가 다른 분야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다라는 게 좀 있죠. 쭉 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놓고 본다 그러면 참 시장이 뭐 약시장인 거죠. 배드 뉴스는 훨씬 더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거고 굿 뉴스는 그런 게 있었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제 우리 시장을 떨어뜨렸던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이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얘기인데요. 어제 이게 이제 5월 27일 출시 날부터 7월 10일까지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어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수치들이 대부분 다 앞자리가 6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평균 좀 하락률이 50에서 60% 정도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손실이고요. 이렇게 돌아섰다. 18개 상품 모두 손실 구간 들어갔고 평균 20%는 7월 10일 가지고 어제 때문에 아마 평균 50% 정도 이상 다 손실이 커질 것이다. 다음 장 가볼까요? 결국 이제 음의 복리 효과 때문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주가가 한 방향이 아니라 등락이 반복되면 계속 손실이 누적이 되는 게 이제 음의 복리 효과 아니겠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2월 23일 날 마이너스 12% 떨어지고 그 다음 날 오히려 더 올랐는데 이 같은 기간에 하이닉스의 주가 변동은 오히려 마이너스 0.06%. 근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무려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본주가 마이너스 0.1%도 안 떨어진 상황에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5%가 넘게 이를테면 쉽게 생각하면 50배가 넘게 더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음의 복리 효과죠. 근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 평균 거래대금 상위 보면 여전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특히 하이닉스 쪽으로 아주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만 이 16개 종목만 산 개인들의 순매수 금액이 13조 원대. 아마 어제 더 샀으니까 이제 15조 원대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코스피 전체 개인 순매수의 거의 5분의 1 정도를 이 삼성과 닉스 이 레버리지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쏠림이 좀 극심하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대략 뭐라고 수탁구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이 레버리지 산 금액이 한 10조 정도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추 아직은 그래도 많이 남은 거죠. 뭐 얼추 해소가 되면 좋겠는데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따른 시장 영향은 아직도 여전히 상당히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앞으로도 여전히 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그야말로 검은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코스피 7,000선이 무너지면서 9% 가까이 폭락을 했고요. 시장을 이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0%, 15% 넘게 고꾸라졌죠. 역대급 반도체 쇼크에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좀 극에 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삼성과 하이닉스의 주가 향방을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의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오늘인데요. 어제 코스피가 이제 서킷 브레이커까지도 발동을 했습니다. 뭐 이번 반도체주 급락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좀 결정적인 건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당초
두 배 레버리지 상장할 때부터 이런 상황은 어느 정도 예고가 됐었던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데일리 출연해가지고도 계속 말씀드린 게 급하게 살 생각하지 말고 더운 기간에 싸게 살 기회 있다. 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그때부터 왜 예고가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두 배 레버리지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시가총액의 60%가 전자하고 닉스인데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면은 가장 실적적으로 확실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성에 더해가지고 밸류에이션도 싸다라는 인식이 강했던 시장에다가 네. 연기금이 포트 리밸런싱을 하겠다는 의사가 없다라는 게 5월달에 한국물 비중 상향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전자닉스로 개인 투자자들은 수급이 쏠렸을 거고요. 네. 그 수급이 쏠리는 게 예탁금 수준에서 쏠리는 게 아니고 다른 섹터를 다 팔아가지고 글로 넘어가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내내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제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역작용이 한번 걸리게 되면 이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지난 금요일 날 ADR이 상장돼 가지고 많이 올랐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아침에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SK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하고요. 네, 네. 동시에 이제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또 트리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눈치를 보길 하다가 이제 한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시작하니까 역감마가 걸리면서 네. 과하게 밀렸던 걸로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된 부분도 확실히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피크아웃 이슈는 항상 존재했었던 부분인데요. 네. 근데 그런 노이즈가 터질 때 두 배 레버리지가 없던 시절에는 네, 그만큼의 어떤 비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외국인들의 네. 시각 또는 외국인들이 빠뜨린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통 주식들, 그러니까 전자나 닉스의 일반 주식을 갖고 있던 수급이 탄탄했었기 때문에 그쪽에 물량이 아무리 쏟아져도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두 배 레버리지가 나오게 되면서 수급이 분산이 됐죠. 네. 개인 투자자들조차도 일반 주식보다는 두 배 레버리지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고 네. 이쪽에 비중이 실려 있다 보니까 이쪽 수급이 얕아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두 배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를 통해 가지고 ETF를 사들어 오면 거기다 대고 주식을 밀어버리면 바로 그냥 수급이 뒤엉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죠. 네, 확실히 뭐 지난 5월에 단위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된 후에 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발동 횟수가 좀 눈에 띄게 급증을 했습니다. 이건 뭐 거의 금융위기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추격 매수라든지 뭐 레버리지 ETF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어떤 걸 경계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두 배 레버리지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저는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 고객님들한테는 아예 연수 자체를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쪽으로만 쏠리니까 저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네. 이런저런 압박도 많이 받았고 왜 이거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러셨겠어요. 방송에서도 이런 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계속 악플 달리는 것도 몇 번 봤고요. 네. 근데 이런 종목, 이런 두 배 레버리지 ETF는요, 이게 주식이 아닙니다. 파생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를 때, 내릴 때 변동폭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가지고 유지에 따른 비용이 엄청 큽니다. 특히 최근같이 변동폭이 극심할 경우엔 계속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가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 비용에 의해 가지고 손실이 커지게 되고요. 나중에 본주는 원금이 가더라도 저건 원금에 한참 못 미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처럼 특히 변동폭이 커지는 경우에는 손실폭이 무한으로 확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강세장에서 초기 국면이라든지 어떤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외에는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장기 투자한다고 접근하시는 것 자체는 넌센스거든요. 네. 그래서 두 배 레버리지의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인식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연기금의 역할이 좀 회복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연기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리밸런싱을 통해 가지고 여유 자금을 좀 만들어 놨었어야 됐고 네. 그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어제 같은 어떤 급락장이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도 보시면은 장중에는 한 1,500억, 2,000억 사더니만 종가에 보면은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어. 연기금이 그만큼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고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연기금의 아마 포트비 중에서도 전자하고 닉스 비중이 클 겁니다. 네. 연기금 운용의 절반은 외부 위탁 운용을 하거든요. 그럼 위탁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수익률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럼 6월 달에 왜 여타 섹터들이 다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거꾸로 거기서 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자 비중을 그 14.9%에서 20.8%로 올렸잖아요. 5월 말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TAA, SAA 전략까지 다 합치게 되면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25.8%. 근데 최근에 바뀐 거 루머긴 하지만 네. 전략적 그 자산 배분의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28.8%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9천만 넘어가면은 매물이 뭐 50조, 60조 이게 나왔었던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매물이 없다. 리밸런싱할 물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자닉스만 계속 받아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포트 리밸런싱 이거는 지수에 따른 리밸런싱이라기보다는 그 한국물 자체에 대한 리밸런싱은 어쨌든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여력을 갖춰놓고 다른 섹터를 살려내면서 궁극적으로 전자닉스를 살려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뭐 300만 원 선까지도 넘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액면 분할 가능성이 강력하게 거론이 됐는데 뭐 어제는 180만 원대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단가가 무겁죠. 그래서 액면 분할이 실제로 이뤄지면 주가와 수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보통 분할되기 전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요. 근데 사실은 액면 분할이라고 하는 건 접근성을 좀 강화시켜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네. 본질적인 밸류에이션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약에 액면 분할하기 전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 그러면 오히려 그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봐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업황이 지속 가능한지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해가지고 추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네. 수밖에 없다, 지금은. 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약간 기시감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은, 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할 때도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아, 공교롭게도 아까 좀 전에 시작할 때 앵커님 뭐 약간 고점 논란 얘기 나오는 거 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 이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살짝 찝찝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메모리 사이클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땐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고 전반적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저것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그런 네. 비중 축소가 당연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업황에 대한 거를 계속 추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삼성전자의 사례를 본다면 액면 분할 이후에 좀 업황 침체랑 맞물리다 보니까 장기 부진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SK하이닉스 ADR 상장 관련해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ADR 상장을 계기로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다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업종 전반의 가치 재평가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ADR 상장이 주가가 공교롭게 빠지고 나니까 저게 호재냐 악재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건 악재는 아니에요. 악재는 아닌데 이제 타이밍이 하필 좀 애매한 시점에서 이제 상장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ADR이 상장이 되면 ADR 주가가 본주를 끌고 갈 거다. 이런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ADR 주가가 올라가면 본주는 당연히 똑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에서는 수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과세가 있습니다. 네. 과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ADR하고 본주하고 서로 교환하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일정의 문제라든지 규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비트리지 거래라든지 이런 게 바로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ADR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만 ADR이 이제 현재 상장이 됨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좋은 점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바로 피어 밸류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하고 밸류 비교를 하게 되면은 한국 회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
그 외에 뭐 경영적인 어떤 측면에서 주주 환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별받는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똑같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론의 어떤 밸류가 높다면은 그거를 많이 추적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면 본주하고 이것도 네. 그 일정 비율을 가지고 따라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건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나가서 지금 뭐 160조 이렇게 팔아나갔잖아요. ADR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면은 또 다시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직접 투자의 유인이 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그렇게 편한 환율은 아니기 때문에 환율. 그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뭐 그렇다면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던 삼성전자의 가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뭐 국내 증시 특유의 디스카운트 한계도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지 삼성전자 쪽은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선순환이 됐을 때는 당연히 수혜를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뭐 다 얻어맞는 분위기에서 삼성전자만 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같이 보셔야 될 거고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 밸류가 싼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토끼와 거북이 비유를 하자면 약간 거북이과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거북이과에 가깝다는 얘기는 한꺼번에 확 변하는 것보다는 네. 굉장히 변화가 둔한 편이거든요. 근데 방향을 잡고 가게 되면 거북이가 육지에서는 되게 느릿하지만 네. 일단 물을 만나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잡기 시작해서 제대로만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재평가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런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떤 부분이 확인이 돼야 하는 게 있을까요? 우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달 말에 있을 컨퍼런스 콜입니다. 네네. 실적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실적과 관련돼 있는 디테일한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주목해봐야 될 거는 HBM 시장에서의 역할, 특히 HBM4와 관련된 부분 네. 얘기가 나올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파운드리 시장 최근에 이제 뭐 흑자 네. 전환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단순히 흑자 전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빅테크 수반이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언급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디테일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향후 메모리 시장의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유추해 보면서 여기에 더해 가지고 주주 환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과 관련돼 있는 네. 구체적인 이슈라든지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 소각과 관련해서 되게 적극적인 지금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자의 경우는 FCF 최근 3년간에 50%를 한다고 그랬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AI5 양산 준비에 들어갔는데 시장에서 이제 이번 수주보다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더 관심인 것도 같습니다. 이 수주의 의미를 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수주는 이미 했었고요. 근데 양산 네. 테스트를 받아갔던 거고 그동안에 이제 양산을 해도 된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은 이게 양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는 테슬라 외에 나머지 빅테크한테도 긍정적인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 수주 가능성에 오히려 주목을 하셔가지고 지지난주였나요? 메타하고 안스로핑 얘기가 나왔었죠. 네. 그런 쪽이 좀 수주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됐던 어떤 빅테크를 통해 가지고 이제 큰 수주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터닝이 되면서 가치도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삼성 파운드리 살아났다 평가하려면 이제 추가 빅테크 수주라는 부분도 좀 같이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현 시점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또 2027년 메모리 공급 절벽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시장이 AI 투자 지속 가능성을 더 주목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반기 실적 개선은 좀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될까요? 하반기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27년도 메모리 그 수급 절벽이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긴 네. 하지만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갑자기 너도 나도 증설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도 우려하고 있고 맞습니다. 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지금 현금이 계속해서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달 말에 본격화되는 어닝 시즌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
어닝 발표한 다음에 컨퍼런스 콜,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그래서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종목을 살지보다는 어떻게 대응할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꼬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펀더멘탈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주가 흐름은 수급에 의해서 지금 뭉개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당국의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꾸 간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독주 국면은 좀 마무리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증시가 상승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전과 같은 흐름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규제를 하든 상장 폐지를 하든 어떤 조치가 나오게 되면 이전처럼 외도덕 현상은 그렇게 심해지지 않을 거라고 보게 되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노이즈가 있다가 또 없었던 일로 완전히 돌아설 수 있을까? 네, 그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경계감이 좀 많아질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수급이 조금 분산되면서 여타 세타 쪽으로도 방향이 좀 바뀌고 오히려 주도주가 기존의 그 전자닉스 중심에서 조금 다른 쪽으로도 확산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도한 공포에 따른 레버리지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고요. 하반기 빅테크들의 투자 스케줄, 뭐 금리와 매크로 환경도 차분히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아연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발언이 시장을 위축시켰는데요. 또 반도체주 중심의 하락도 기술주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8개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살펴보시면 애플과 알파벳, 엔비디아 제외하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 중심의 하락이 눈에 띄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국내 시장에서 급락을 했던 게 ADR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반도체주의 투자 심리에 악화를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크론 정규장에서 4%대 하락했고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41% 추가 하락하면서 933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정규장에서 3%대 하락했지만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17%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203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유일한 종목 애플입니다. 시티그룹이 애플에 대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를 냈는데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365달러 선까지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이 마진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한 점을 긍정적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0.09% 소폭 상승하면서 31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타는 루이지애나주에 500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추가 투자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걸까요? 정규장에서도 하락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0.08% 추가 하락하면서 65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1%대 정규장에서 상승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견조한 현금 창출 능력에 시장을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에서 0.29% 빠지면서 389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마존 현재 0.13% 하락 24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테슬라 0.17% 빠지면서 39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알파벳 0.01% 현재 소폭 상승하면서 352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미국에 상장한 한국 ADR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본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규장에서 SK하이닉스 ADR 9%대 급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35%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던 점도 하방 압력에 영향을 줬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마켓에서는 0.35% 상승하면서 152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8개 ADR 종목 중에서 정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 유일하게 KB금융지주였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1.77% 상승하면서 125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 한국 종목과도 연동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현재 0.09% 빠지면서 63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 포스코홀딩스 0.04% 상승 5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융단에서도 흐름 엇갈리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0.07% 상승하면서 72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통신주는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KT 1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 SK텔레콤 0.35% 상승하면서 3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지표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지표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1%대 하락하면서 1088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요. EWI 한국 ETF 정규장에서도 하락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 하락하면서 16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등의 이 반도체주 중심의 하락이 있었던 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영향 미치면서 4.78% 하락했고요. 12,3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07% 소폭 상승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1,49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요 지표들도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검은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3대 지수는 간밤에 뉴욕에서는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반도체주가 좀 강하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주식창 열어보기 겁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현재 국제 유가도 WTI가 급등하고 있고요. 두바이유도 6%대 오르고 있는 모습까지 좀 확인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주의 폭락으로 쇼크를 받았던 어제인데 오늘은 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기대와 우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도 투자 전략 차분하게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